미연준의 FOMC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대체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냐 떨어졌냐 이거예요. 공개시장위원회를 FOMC라고 하는데 여기 위원들이 모여서 대충 마트를 다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뭐 가지, 참외, 복숭아 뭐 이런 거 이렇게 대충 보고 이거 오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네, 뭐 과자 가격이 너무 심하다, 이거 금리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금리를 올리고, 요즘에 많이 세일한다 싶으면 금리 내리고 뭐 이렇게 결정을 하나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뭐 쌍욕 먹겠죠. 그거 없어지겠죠. 미국 경제분석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각 품목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고 기준도 정하고 이렇게 해서 물가지수를 만들어서 발표를 해줍니다. 이게 바로 PCE 물가지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매달 중순에도 발표되는 뭐 요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CPI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것도 발표되는데 PCE 물가지수가 물가를 판단하는데 훨씬 더 중요하다, 정확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연준은 PCE 물가지수를 가지고 기준금리를 정하게 되는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월 말에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림에서 주황색 선이 소비자 물가지수고 파란색 선이 PCE 물가지수인데 매달 중순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에 월말에 PCE 물가지수를 발표해서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걸까요? 그냥 소비자 물가지수나 PCE 물가지수 둘 중에 하나는 그냥 없애는 게 우리 입장에서 편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지표가 좀 더 빨리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서 요게 안 없어지는 겁니다. 우선 미연준이 PCE 물가지표 말고 다른 보조 지표로 뭔가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때 활용하는 게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그 의미도 있고, 그리고 길게 놓고 보면 사실 PCE 물가지수나 소비자 물가지수나 두 지표가 사실상 흐름 보세요. 거의 유사하게 흘러갑니다. 하루라도 뭔가 빠르게 발표되는 지표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같은 주식쟁이들한테는 2주 더 빠르게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훨씬 더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는 거죠. 하지만 기준금리 결정은 뭐로 한다? 오늘 보여드리는 PCE 물가지수로 한다. 뭐 하는 김에 제대로 알고 가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모니터링할 PCE 물가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은 2.8% 전년보다 높다. 그리고 PCE 물가 상승률은 2.4% 높다. 뭐 이렇게 좀 어렵게 돼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농산물하고 휘발유, 경유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만약에 이걸 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그러면 농산물 가격 막 올라가고 국제유가 막 올라갈 때 떨어질 때 이럴 때마다 기준금리가 그거랑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에너지를 뺀 이 지표를 PCE 물가지표 중에서 근원 물가지수라고 말하고, 요거 두 가지가 포함된 걸 그냥 일반 PCE 물가지수라 그래요.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가 농산물과 에너지 물가가 그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월가의 컨센서스니 뭐니 이런 애들 얘기 별로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 얘네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물가를 조사해서 컨센서스를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애들 얘기는 의미 없이 그냥 요 정도 수치 보면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거다 올릴 거다 이런 감이 잡히시나요? 잘 안 잡히시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미연준은 아주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항상 전년 대비 2%씩은 매년 오르는 걸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2%보다 좀 더 높다 그러면은 금리를 더 올리고요. 2%보다 좀 더 낮다 그럼 금리를 내려서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으로 맞추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변하니까 중장기 평균 2%를 맞추려고 어떻게든 얘들이 고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심은 이렇게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는 인플레이션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게 우리가 경제를 배우는 핵심이 되는데, 이건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까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고, 지금 2.4%, 2.8% 근원과 PC 물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그래도 예전에는 막 7%까지 올라가던 게 지금은 2%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뭔가 이거 미연준 얘네들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천천히 좀 내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들지 않으세요? 2%에 딱 접근을 했을 때 그때 뭔가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2%에 점점 가까워질 때 이제 금리를 서서히 낮춰서 이제 0%로 나중에 천천히 맞추겠거니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미연준의 기준금리가 몇 %죠? 5.5%입니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가 되든 연말이든 천천히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뭐 그게 답입니다. 투자자들도 같이 PC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안도를 한 거죠. 올해 상반기에 인하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올해 인하는 되겠구나 이런 흐름을 봤더니 이런 긍정적인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주식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투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기준금리가 앞으로 이제 천천히 내려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10년물 국채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림의 녹색이 미 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 그리고 갈색이 10년물 국채금리예요. 솔직히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못해도 뭐 5년 단위로 이렇게 딱딱 끊어서 본다 그러면 중장기적인 흐름이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장기적으로 기준금리가 뚝 떨어지는 내내 10년물 국채금리도 뚝 떨어졌고 올라갈 때는 거의 뭐 그렇게 올라갔죠.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 앞으로 미연준의 기준금리가 뭐 하반기가 됐든 연말이 됐든 어쨌든 인하되기 시작해서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10년물 국채금리도 중장기적으로 함께 떨어지겠구나. 물론 중간중간 이렇게 변동성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따라가겠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지켜봤을 때 장기 국채 관련 이런 상품들이 장기적으로 좋은 날이 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자, 이런 의견을 드리면 좀 무서운 게 뭐냐, 이제 본인의 분석이나 의견은 전혀 없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네가 전에 뭐 장기 국채가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그날 그냥 바로 질렀는데 뭐 올렸느니 떨어졌느니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십시오. 첫 번째, 장기 국채는 앞으로 물가가 잡혀요. 빨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유리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뭐 전쟁이 터지든 뭐 중동 사태가 심각해지든 무슨 일이 터지면서 유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면 여기에서 워낙에 영향을 크게 받는 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시적으로 따라서 확 올라갈 수 있어요. 그땐 장기 국채 가격이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뚝 떨어질 그럴 경우도 생기는데 이런 기간 혹시 견뎌낼 수 있으세요? 이게 장기 국채는 외부적인 요인, 금리가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기대감에 따라 변동성이 아주 크다는 거 염두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잘못 투자하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 초단기 국채 지금 금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장기 국채만 좋은 게 아니라 초단기 국채 금리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경기 침체가 오든 금리가 뚝 떨어졌을 때 큰 위력을 보여줄 거예요. 하지만 보험처럼 이렇게 중간에 빼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금은 뭐 현금이나 초단기 국채 이런 것들에 넣어두고 일부 금액, 장기간 내가 기다릴 수 있는 또 빼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금액만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게 낫겠죠. 지금 설명드린 이 두 가지 내용 듣고 얘가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뭐 무슨 개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이런 소리가 딱 들린다.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채권이라는 어떤 금융상품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국채는 절대 쳐다보지 말고 가까운 은행에 가시는 게 진짜 훨씬 낫습니다. 지금 사회 자체가 어떤 공부를 안 하고 뭔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는 게 절대 어려워진, 너무 세상이 복잡해진 그런 세상이에요. 채권 같은 거 투자할 때 증권사 가보시면 서류만 엄청나게 많이 사인하셔야 돼요. 뭐 자필로 내가 다 알고 있고 뭐 이런 거 손실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거 다 쓰고 나서 가입을 하는데 요즘에 이게 상장이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쉽게 이런저런 상품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국채 같은 건 잘 모른다, 아직 내가 뭐 공부를 잘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으로 그럼 미연준 기준금리가 그냥 바로 뚝 떨어질 거냐, 제로로 와장창 무너져 내릴 거냐? 아닙니다. 기준금리는 상당히 천천히 떨어져 내릴 거예요, 앞으로. 그게 이번에 발표된 PCE 지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이 PCE 물가 중에서 에너지 관련 물가 상승률 이런 거 한번 볼게요. 2022년에 고점을 찍고 뚝 떨어져 내립니다. 특히 갈색의 농산물이나 에너지 관련 이런 물가 상승률 보면 녹색의 PCE 물가보다 훨씬 더 빨리 떨어져 내려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움직임이 좀 다르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2022년부터 2023년 정도 상반기까지는 물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바로 이런 에너지 가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에너지 가격은 뭐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다른 요인이
물가를 결정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서비스 물가입니다. 핵심 물가가 잘 안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서비스 물가가 워낙에 잘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서비스 물가는 임금 상승률과 연관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미국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전년 대비 4.5%입니다.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 뭐 지금은 좀 높았다가 많이 떨어진 거긴 하지만 굉장히 높은 이런 수치입니다. 과거 뭐 2020년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4.5%로 임금 상승률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나게 높게 올라갔던 건데 이제 코로나가 때 워낙에 임금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 당연시되지만 이게 굉장히 높은 임금 상승률입니다. 임금이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데 서비스 물가가 빨리 떨어질 리가 당연히 없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빨리 안 떨어지는 상황에서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막 갑자기 끌어내릴 이럴 명분도 없고 이럴 가능성도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미국에 지금 고용 상황이 굉장히 좋고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높다는 걸 확인했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돈이 굉장히 많아요. 쓸 수 있는 돈이 많습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금리까지 낮아졌다. 과거에 금리까지 낮은 상황에서는 대출까지 땡겨서 막 여기저기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게 물가 상승의 주범이었어요. 그런데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빠르게 끌어올려서 일단 대출이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은 차단을 했죠. 뭐 월급을 많이 받아서 쓰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대출 끼고 사는 것만이라도 못하게 하자.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수요를 차단하는 게 이 정책이에요. 당연히 대출 껴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소비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금리 인상의 효과는 약 한 1년 반 정도 이상 이렇게 천천히 걸려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부터 조금씩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미국 소매 판매 지수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둔화되는 흐름, 금리를 올리자마자 뭔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많이 둔화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미 연준이 멍청하게 만약에 다시 기준금리를 팍 끌어내린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애써서 간신히 소비 끌어내려서 이렇게 물가 잡았는데 이게 말짱 꽝이 되는 거잖아요. 다시 대출에 막 불이 붙으면서 소비가 확 늘어나고 물가가 다시 또 쫙 올라갈 겁니다. 미 연준은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천천히 인하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 중에 더 빨리 떨어질 수도 있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때가 언제였냐면 지난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 이 짧은 기간에 금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차트 보세요. 당시에 미 연준은 독립성이 없었기 때문에 포퓰리즘의 희생양이었습니다. 물가가 조금 잡히는 듯하고 경기가 침체된다 그러면 확실히 물가를 잡지도 않았는데 금리를 그냥 확 떨어뜨려 버렸어요. 결국에는 사람들의 기대 심리는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금리 내리는구나.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폭발하기 시작했고 1980년에 폴 벌커 의장이 기준금리를 20%까지 그림처럼 끌어올리고 난 후에 물가가 잡혔죠.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은 지난 1960년대, 70년대 이때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미 연준은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뭐 연준을 비난하면서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된다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런 전문가들. 특히나 뭐 제레미 시겔 교수 같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부터 금리를 인하했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상승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의견에 맞으려면 당연히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빨리 내려야 되겠지만 지금 앞서서 살펴봤지만 물가가 안 잡혔는데 그 뭐 1960년대처럼 만들 일도 아니고 왜 금리를 내립니까? 많이 모르시겠지만 제레미 시겔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나친 상승론자예요. 이게 2007년 10월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인데 이분은 언제나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전에도 항상 싸다, 뭐 사야 된다, 앞으로 올라갈 거다 이런 소리를 계속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의견에 맞으려면 어쨌든 금리는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뭐 경제적으로 좋은 문제입니까? 자기 의견만 맞는 거지. 자기만 돈 버는 거지. 자, 그래서 미 연준은 뭐 과거처럼 이렇게 줏대 없이 금리를 내렸다 올렸다 할 가능성은 적고 그래서 현재까지 상황을 봤을 때 현재 데이터를 봤을 때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PCE 물가지수를 봤더니 서서히 떨어질 것이다. 방향은 인하 쪽으로 빠르지 않게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도 역시나 기준금리를 따라서 천천히 등락은 있겠지만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거다. 그래서 이번 PCE 물가지수의 이 세부적인 부분들을 다 확인했더니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건데, 자, 일단 영상을 보시고 뭔가 참고해서 참고를 하실 때는 최소한 꾸준히 좀 시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라는 게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처럼 가다가 무슨 미 연준 위원들이 다 같이 미쳐서 갑자기 금리를 올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확 떨어뜨릴 수도 있고, 갑자기 무슨 전쟁이 터져서 유가가 급등할 수도 있죠. 그리고 경기 침체가 터져서 뭐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이런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요. 이런 변수 말고도 다른 미세한 변수들이 금리가 뭐 인하되는 시기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뭐 예전 영상을 보고 뭐 투자를 하고 뭐 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 다음에도 꾸준히 봤냐 물어봤더니, 솔직히 뭐 한동안은 열심히 본 적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간간히 가끔 보고 그랬대. 중간에 어떤 얘기가 나왔고 뭐 본인이 투자한 거에 대한 얘기는 한번 봤냐 그랬더니 전혀 모른대요. 자, 그래서 되겠습니까? 자기가 어떤 투자를 하겠다 하면 그 참고되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봐야 그 흐름을 알 수 있잖아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어느 시기에 가졌던 자기의 생각, 어떤 투자 아이디어로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꾸준히 보면서 추적을 해야, 그래야 매도를 하거나 대응을 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런 힘이 길러지는데, 뭐 투자를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는 안 쳐다봅니다. 그게 방치라 그러죠.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언제까지나 뭐 슈퍼개미네 뭐 그런 사기꾼들한테 아부나 하면서 종목이나 얻어들이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요즘 사건 터지는 것들 보면 그 결과가 좋은 경우는 뭐 거의 단 한 경우도 없었죠. 경제 흐름을 알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이 쌓이고, 또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 나가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더라 하는 이 내공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기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실력을 쌓아가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정말로 도움이 되셔서 정말 순수하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뭐 간헐적으로 계십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그냥 떼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도저히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소통을 하고 있어요.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후원에 대한 리액션이다 보시면 됩니다.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 산업의 또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뭐 업황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등 이런 것들을 주제로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방송에서 하기 힘든 이런 민감한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도 5만 원 이상 후원을 주신 분들은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2019년에 경제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현금화를 주장했다가 정말 그 유튜브는 걸러지지 않는 필터링, 엄청난 비아냥, 욕 이런 거 굉장히 듣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식시장이 떨어졌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코로나 안 터졌으면 감당하기 힘든 욕을 계속 먹었을지도 몰라요 하는 것입니다. 자, 수익난 위험자산 중에 50대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절반은 수익을 실현해서 채권형 자산으로 옮겨서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고, 나머지 절반의 자산은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무역합의가 타결될 경우 상승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대감이 많이 오른 이런 미국 및 신흥국 자산 중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고 다음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우리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 3, 4월에 저점에서 매수하라고 몇 번 언급했다가 이놈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냐, 어떻게 운 좋게 좀 현금 가지고 있다고 누구 죽이려고 이 폭락장에 매수를 하라 그러냐 하면서 또 엄청나게 욕을 먹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증시 폭락은 늘 있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찌되었든 문제가 해소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더욱 성장해 왔고요. 시장의 돈은 더 많이 풀어졌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기다린 분들이 결국에 돈을 벌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언제나 긍정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뭐 이번 하락 직전까지도 12월 1월 동안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채권은 왜 샀냐,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댓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거짓말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작이 불가능한 실제 계좌 관리 내역까지 공개해서 확인을 시켜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자, 이번 증시 하락 구간에 저는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분할 매수 중입니다. 역시나 지금도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는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2022년 뭐 3월, 4월, 뭐 5월 요때
이제 뭐 많이 수익이 났으니까 현금화를 좀 합시다 이런 의견 냈을 때도 굉장히 욕먹어서 그때부터 댓글도 닫혀있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작년 12월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박스를 쳤는데 작년 이 12월 내에 가격대에 대부분 다 들어왔어요. 20년부터 이제 대놓고 기술주 이러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근데 최근에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화를 해야겠다. 이게 우리의 지금 방침이에요. 근데 개별적인 종목마다 주가 움직이면 다르죠. 이슈도 틀리고 그 안에 내용도 틀리니까. 그러니까 뭐 일률적으로 뭐 기준금리가 2.4일 때 전부 다 매도한다 이거보다는 각각 종목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가격도 있고 이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만 정도의 프리미엄을 다 받고 그랬으면 고점이다 싶을 때는 알아서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한번 현금화를 하고 폭락하면 또 다시 쓸어 담고 이렇게 가자는 게 지금 우리 채널의 방향이죠. 지금 문제가 있죠. ASML이건 엔비디아이건 마찬가지로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요. 그럼 투자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한 사이클이 끝날 수 있겠다.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2년에는 어땠냐? 저도 이제 분할 매도를 한답시고 하다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못 팔고 그대로 물렸죠. 그래서 한 2023년에는 분명히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때 주식시장 반등하니까 그때 팔자 이런 얘기 할 때도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하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쯤으로 이렇게 다수 전문가들이 얘기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그때 되면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난 역사적으로 그렇게 반복됐던 역사가 많았다. 그래서 그 확률이에요. 반등이 나오면 저도 많이 정리를 좀 할 생각이다 이건데, 이게 지금 실물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둔화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 감소,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될 땐 올해 내내 이 말씀을 드리고 지표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주식시장이 일시적인 랠리를 펼쳤던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 흐름을 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죠. 하지만 이때 적극적인 매수의 타이밍입니까? 그건 아니죠.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3년 이때도 지금 마찬가지죠. 2023년에 갑자기 반등을 주죠. 그때 이제 제가 계속 금리 인상 중단 요런 기대감이 커진다 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때 상반기에 이제 분할 매도를 다 마쳤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실물 경기 선행 지표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조심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폭락을 안 했죠. 2023년에.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요.